안녕하세요. 더 나이스톤입니다. 오늘은 저번 동영상에 이어 5G는 왜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는가 그 두 번째 이야기 파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저번 시간에 했던 주파수, 시간, 파장의 관계를 다시 한번 리콜 하겠습니다. 주파수는 시간과 반비례 관계입니다. 주파수 F, 시간의 반비례 관계, 그리고 물리법칙,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이걸 거리에 대해서 환산하면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 속도를 c라 하고 시간을 t라고 했을 때 t는 주파수의 반비례하기 때문에 주파수로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거리는 주파수분의 속도가 되겠죠. 속도는 전파의 이동 속도는 광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광속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속도는 일정하다고 보고요. 그러면 거리와 주파수의 관계만 연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파수식을 다음같이 정리했죠. 주파수는 시간의 반비례, 그리고 거리를 파장이라고 람다라고 두었을 때 파장은 주파수분의 속도 관계가 되죠. 이건 지난 시간에 했고요. 파장은 주파수는 하나의 진동을 하나의 주파수로 했고, 파장은 그 파고에서 파고까지의 거리 또는 파골에서 파골까지 거리를 파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을 리콜한 거고요. 이 부분을 상기하면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죠. 자, 주파수와 파장의 관계를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라디오, AM 라디오가 있고요. FM 라디오가 있죠. 자, 그 앞에서 설명했던 파장은 주파수분의 속도, 광속, 빛의 속도, 이 식을 잘 상기시키면서 봅시다. 국내 AM 방송은 600kHz부터 8,900Hz까지 이런 채널들이 있어요. 그리고 FM 방송은 메가헤르츠, 89MHz를 시작해서 100MHz까지 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AM 라디오 600kHz를 그 앞에 식을 가지고 파장을 구해보죠. 빛의 속도 나누기 그리고 이 헤르츠 주파수 60만 헤르츠가 되겠죠. 그러면 파장의 거리는 500m가 될 겁니다. FM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작은 80m를 기준으로 하면 똑같은 식으로 구하면 3.7m가 됩니다. 즉 AM 라디오가 파장이 훨씬 길죠. 하나의 주파수, 하나의 진동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리가 파장이고요. 그러면 파장이 길수록 하나의 주파수를 같은 전력으로 쏜다고 했을 때 멀리 가니까 AM 라디오가 당연히 FM보다 같은 전력으로 쏘았을 때 AM 라디오가 훨씬 많이 가죠. 그래서 예전에 있었죠. FM 라디오가 안 잡히는 지역, 고속도로 어떤 산맥이나 이렇게 지나갈 때 보면 AM 라디오는 잡히죠. 그 이유가 AM 라디오의 파장이기 때문에, 즉 AM 라디오의 전파가 멀리 가기 때문에 FM에 비해서 커버리지가 넓다. 즉 AM 라디오가 더 멀리 간다. AM 라디오를 더 많이 더 먼 지역에서도 잡을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원리 때문에 주파수가 낮은 통신을 목적으로 하는 그 용도가 많죠. 가령 선박항해나 항해 또는 항공 이런 할 때는 바다에 기지국을 설치할 수가 없죠. 그러면 전파의 도달기가 가능한 길어야 되니까 낮은 주파수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같은 전력을 사용하더라도 멀리 갈 수 있는 낮은 주파수 대역을 해양, 항공 이런 데 주파수 대역으로 미리 배정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 주파수가 낮을수록 파장이 길어지고 파장이 길어지면 전파는 멀리 간다. 자, 이해했죠?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주파수 대역을 보기 좋게 헤르츠 또는 파장 대역으로 나열해 놓은 것을 주파수 스펙트럼이라고 부릅니다. 이거와의 관계를 보면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즉 3kHz부터 3THz까지의 파장을 보면 점점 짧아지죠. 즉 주파수가 높을수록 파장은, 이건 앞에서도 식으로 계산도 해봤죠. 즉 이 관계를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5G가 쓰는 3GHz는 마이크로파 대역이니까 당연히 이 이하에 썼던 LTE나 3G 이동통신에 비해서 파장이 짧다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현재 국내 2G CDM에는 상용화 서비스가 공식적으로 종료됐어요. 이때 썼던 2G CDM의 주파수 대역은 다 LTE나 LTE 대역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파장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 다시 예전의 그 주파수 대역표를 다시 여기에 올려놨고요. 그때 2G CDM일 때는 1996년 1월에 한국이동통신, 지금의 SKT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011, 그리고 신세계통신이라고 있었어요. 이게 017, 이 두 개의 회사가 합쳐서 SKT가 됐죠. 현재의 SKT죠. 그리고 몇 달 후에 1996년 6월에 한국통신 프리텔, 한솔 PCS란 그 PCS 회사가 두 개가 있었어요. 이 회사가 합쳐서 현재 KT, 한국통신, 그리고 LG텔레콤이 현재 있고요. 그래서 주파수 대역, 이때 2G 때 주파수 대역을 보면 SKT가 800MHz를 썼어요. 우리가 주파수 대역의 황금 주파수 대역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8,900MHz가 가장 좋은 성능을 가지는 주파수 대역이에요. 그때 그 당시에는 900MHz는 그 가정용 무선 전화기에 썼기 때문에 900MHz는 대부분 못 썼고요. 800MHz가 SKT가 무선 이동통신을 제일 먼저 했기 때문에 그때는 한국이동통신이었죠. 800MHz를 점유하게 됩니다. 자, 보죠. 그 다음에 KTF죠. 그때는 KTF, 지금의 KT, LG텔레콤이 1800대의 PCS 대역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두 회사의 주파수 대역의 파장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죠. 800MHz의 SKT는 파장의 길이를 구하면 0.37m입니다. 즉 37cm 정도의 파장의 길이를 가지고요. KTF나 LGT가 가졌던 주파수 대역 1800MHz, 즉 1.8GHz 대역에서의 파장은 16cm입니다. 즉 파장의 길이를 보면 SKT 주파수가 파장이 2배 이상 길죠. 그래서 예전의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현재까지도 그래요. 대한민국의 무선 이동통신은 2G CDMA에서 SKT가 가장 좋은 가장 긴 파장의 길이를 가진 주파수 대역을 점유했기 때문에 같은 기죽이 있다, 특정 지역에. 그러면 누가 멀리 가겠어요? SKT가 멀리 가겠죠. 그래서 산에도 잘 터진다, 어디에도 잘 터진다. 예전에 SKT 선전이 그랬어요. 이때 SKT는 800MHz 주파수 대역의 파장이 긴 주파수 대역의 덕을 많이 봤어요. 이 시점에 SKT나 KTF, LTT가 기술적으로 차이는 크게 없었어요. 이 주파수 덕택에 SKT는 잘 터지는 이동통신이라는 덕을 많이 봤어요, 솔직히. 그 다음에 SKT가 이 덕에 1위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뭐 기술적으로 많이 투자해서 현재는 뭐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겠죠. 그 덕택적 좋은 주파수 대역을 가진 덕택도 있었다라는 걸 참조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1장에서 설명하는 것은 주파수가 높을수록 파장은 짧아진다라는 걸 우리 국내 이동통신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면 주파수와 파장의 관계 또는 이걸 설명하려는 이유가 이게 그리고 이 파장을 수신하거나 송신할 수 있는 안테나 길이를 이 파장이 결정하기 때문에 이 장에서 지금까지 설명했던 겁니다. 자, 원하는 주파수를 송수신하려면 이 파장을 감당할 수 있는 안테나 길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 기술적으로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만 안테나 길이는 파장의 2분의 1 혹은 4분의 1보다는 최소 길어야 해당 주파수를 수신할 수 있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죠. 80MHz FM 라디오 방송을 수신하려면 파장의 길이가 실제 계산식에서는 3.7m입니다. 그러면 실제 구현 가능한 안테나 길이는 2분의 람다 혹은 4분의 람다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90에서 180cm 이상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차량 안테나가 이렇게 길게 뽑혀져 있죠. 최소한 1m 이상이었어요. 이 이유가 이 FM 라디오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서 이 조건에 만족하기 위해서 안테나가 길어야 했던 겁니다. 근데 현재는 이게 이렇게 길면 잘 부러지기도 하고 주로 잘 부러졌죠. 또는 지나가는 사람이 또 뭐 건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보면 안테나가 좀 현재 차량용 SUV 차량에 보면 위에 천장에 보면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 달려 있어요. 이게 라디오 안테나인데요. 이게 많이 짧아졌죠. 그거는 이렇게 코일을 꼬아서 이만큼의 길이를 줄인 겁니다. 꼬우면 당연히 줄어드니까요. 그리고 좀 고급차인 경우에는 이런 외장 안테나도 없죠. 이렇게 그 전면 유리나 후면 유리 쪽으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열선이 깔려 있죠. 그 위에다가 안테나 선을 코일을 깝니다. 그래서 내장 안테나 형식으로 요즘은 고급차 같은 경우는 외장 안테나가 안 보이고 이렇게 유리에 그 전열선과 같이 이렇게 안테나를 같이 깔아서 숨깁니다. 그리고 요런 게 한때 유행했죠. DMB 폰이었는데요. DMB가 한 200MHz에서 300MHz의 주파수 대역을 써요. 디지털 TV 방송. 그래서 옛날 DMB가 되는 예전에 3G 폰에 주로 많았는데요. 3G 폰의 킬러 애플리케이션으로 DMB가 되냐 안 되냐, TV를 볼 수 있냐 없냐가 예전에 한때 유행했었죠. 그러면 DMB를 보려면 안테나가 최소 30cm 이상이 20에서 30cm 이상이 돼야 됐어요. 그래서 DMB 보려면 이 핸드폰에 내장되어 있는 안테나를 쭉 끄집어내서 DMB를 봤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가정집에 가장 많은 무선 AP, 무선 공유기죠. 공유기는 2.4기가 대역을 써요. 그럼 파장은 12cm죠. 그러면 2분의 람다에서 4분의 3, 4분의 람다는 3에서 6cm의 안테나 길이가 2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 안테나가 실제적으로는 길이를 재면 한 14cm예요. 근데 14cm는 실제 안테나 길이가 아니고요. 안테나는 실제 코일은 한 3, 4cm 요만큼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 조건을 하나의 파장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안테나 길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예를 든 겁니다. 자,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핸드폰을 보죠. 초창기 2G폰은 이런 안테나가 있었어요. 끄집어내는 거. 자, 2G폰이 1.8메가 또는 800메가를 썼죠. 파장이 37cm, KT나 LG텔레콤은 16cm. 그러면 안테나 길이는 18에서 그다음 9cm, KT나 LG텔레콤은 4에서 8cm 정도의 안테나 길이를 가졌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SKT는 한 9cm 정도가 됐을 거예요. 그때 2G폰. 그리고 KT나 LG텔레콤 같은 경우는 4에서 8cm 정도가 됐을 겁니다. 근데 최근 들어 보면 안테나가 핸드폰의 역사를 보면 외장 안테나가 있다가 점점 없어져요. 뭐 2G, 3G 상관없이. 그 이유가 외장에 있으면 이게 떨어졌을 때 제일 먼저 깨지는 부위가 여기이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으로도 취약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핸드폰 자체를 튀어나온 하드웨어적으로 이런 부분이 안테나 때문에 밖으로 도출되어 있으면 하드웨어적으로 공간도 많이 낭비하게 돼요. 그래서 내장 안테나가 개발됐고요. 내장 안테나의 원리는 간단해요. 뭐 이런 차량용 안테나의 일례를 보듯이 이렇게 길면 코일을 꼬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내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안테나를 이제는 볼 수가 없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걸 뜯어보면 내부의 내장 안테나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내장 안테나가 있더라도 고주파일수록 안테나 길이는 파장은 짧아지니까 안테나 길이가 짧아지고 이 내장 안테나에 들어가는 안테나 소자가 더 작아질 수 있겠죠. 요즘 핸드폰은 엄청나게 복잡해요. 별별 기능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으로 하드웨어 어떤 특정 소자가 작아질 수 있다면 당연히 공간 활용이 넓어지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으로도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점점 더 작은 사이즈를 원하게 되고, 이러므로써 우리는 고주파를 선호하게 되었던 거죠. 자, 정리하면 고주파일수록 파장이 짧아지기 때문에 안테나 길이, 즉 안테나 소자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 그러면 그 안테나 소자는 점점 하드웨어적으로 안테나 소자를 만들기 위해서 복잡도는 올라가지만 실제적으로 그 안테나 소자만 구입하면 소자가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휴대폰 전체를 설계할 때는 그 공간 활용이 상당히 좋아지죠. 다른 칩을 박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구조적 측면에서 경제적이다. 그래서 고주파 안테나 길이를 줄이는 쪽으로 높은 주파수를 선호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안테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안테나를 이야기하려면 전파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 영어로는 라디오 웨이브인데요. 자, 전파의 정의를 한번 보죠. 전파가 나온 거는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맥스웰 방정식을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전파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고 점점 더 구현하게 되었죠. 맥스웰은 전기장과 자기장의 파동 방정식을 유도하여 전기장과 자기장의 파동적인 성질을 밝혀냈으며 그들의 대칭성, 여기서 대칭성 또는 대칭성 또한 발견해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파는 전개와 자개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전파를 우리 한글로는 그냥 레이디오 웨이브를 그대로 번역해서 전파를 하지만 실제로는 전자기파가 정확한 용어입니다. 즉 전파는 즉 전기장만 존재할 수 없고 전기장과 자주기장이 공존하기 때문에 전자기파를 전파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기장은 전하, 전류에 의해서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전기장이라고 그러고요. 자기장은 전개, 이 앞에서 형성된 전개에 의해서 생성되는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이랍니다. 뭐 용어 자체는 어렵죠. 그래서 그림으로 잠깐 볼게요. 우리가 어떤 전력을 투입하면 전기장이 이렇게 형성됩니다. 그러면 이게 전기장만 형성되는 게 아니라 그 맥스웰이 발견했죠. 전기장이 이렇게 생기면 자기장이 그거에 90도로 직교하는 대칭성으로 자기장이 같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뭐 그리고 거꾸로 자석으로 다음 장에서 설명했지만 자석에 의해서 생성되는 자기장이 만들어지면 전기장도 같이 생성됩니다. 즉, 이 둘 간에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대칭성으로 형성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전파는 어떻게 공기중으로 퍼져가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이 전기장이 형성되면 자기장이 같이 형성되면서 서로 간에 충돌이 생기면서 파동이 생깁니다. 그 파동의 힘으로 그거에 대해서 직교하는 방향으로 이 전파는 진행하게 됩니다. 이게 오른손 법칙, 그 다음에 설명하는 오른손 법칙, 아마 중학교 때 배우나요? 초등학교 때 배우나요? 어쨌든 오른손의 법칙을 한번 떠올려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자기파를 앞서 설명해드렸던 주파수 스펙트럼에서 이런 특성을 가지는 것은 3테라헤르츠 이하에서 이런 특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3테라헤르츠 이하를 우리는 전파라고 부릅니다. 원적외선 이보다 위에 있는 원적외선, 적외선, 가시광선 등은 우리를 같은 주파수 스펙트럼에 있지만 이 3테라헤르츠 이상의 이놈들은 전파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자,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봤죠? 이게 아마 초등학교 요즘도 실험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석에 쇳가루를 흘리면 이와 같은 자기력선이 생기는 것을 예전에 실습을 하셨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앙페라의 오른나사 법칙을 설명을 했죠. 이런 그림이 거꾸로 된 것도 있어요. 엄지손가락이 전류, 그 다음에 나머지 손가락들이 자기장. 그러면 이 거꾸로 어차피 직교하니까 얘가 전류, 여기가 자기장 이렇게 봐도 돼요. 그래서 이 자기장과 자기장 방향으로 손을 감으면 전류가 이쪽으로 흐른다는 걸 발견할 수 있는 게 앙페라의 오름나사 법칙이죠. 이게 이제 코일, 우리가 이 그림에서 빠졌는데 여기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전기는 그러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전기는 이렇게 흘러요. 손가락 방향으로. 그러면 손가락을 이렇게 이 코일을 움켜쥐면 자기장, 엄지손가락 방향이 이쪽이죠. 이게 자기장의 방향이죠. 그래서 자기장은 엄지손가락 방향에서 퍼져서 이렇게 들어오는 게 형성됩니다. 거꾸로 여기가 이 건전지고요.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반대로. 그러면 전기는 가면 이쪽에서 흘러서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겠죠. 그러면 손가락을 뒤에서 앞으로 감으면 엄지손가락은 이쪽 방향을 가리키죠. 그럼 자기장은 이쪽으로 흘러가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전기와 자기장의 직교하는 것, 대칭성이라는 걸 설명하는 게 앙페라의 오론노사의 법칙을 증명하는 그림입니다. 이미 배우셨을 거고요. 기억을 되살리려고 이렇게 한번 표시해 봤습니다. 이와 같은 비슷한 법칙이 있어요. 우리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이제 직교하고 대칭성을 가진다고 이 그림으로 이해했고요. 여기에 하나 더 전기장과 자기장이 생기고 파동, 즉 운동 방향을 결정하는 오른손 법칙이 있죠. 이게 패러데이 법칙이죠. 뭐 디테일하게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패러데이 법칙을 한번 보죠. 패러데이 오른손 법칙은 우리 발전기의 원리예요. 왼손 법칙은 전동기의 원리고요. 자, 발전기라는 게 뭐예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즉 전기를 생산하는 게 발전기. 전동기는 전기 에너지를 모터를 돌리는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게 전동기. 자, 이 발전기는 오른손 법칙인데요. 자, 이 회전 날개, 회전 터빈의 수력 발전이라고 생각하죠. 이게 방향이 이렇게 돌아가요. 밑에서 위로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운동 방향, 엄지 방향. 자, 이 손 모양을 좀 여기 그림에 나타나기 애매해서 화살표로 걸었어요. 운동 방향 빨간색, 운동 방향이 지금 밑에서 위로 올라가고요. 이걸 돌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자기장은 N에서 S, 즉 자석의 N극에서 S극으로 이 파란 색깔, 하늘 색깔 화살표대로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칭성으로 전기장은 자기장에 직교하는 방향, 이 유도전류의 방향이겠죠. 그러면 운동 방향, 자기장 방향, 그러면 전기장 방향은 이쪽이겠죠. 그래서 전기는 플러스가 형성돼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전구에 불이 들어오겠죠. 이게 발전기의 원리죠. 자, 이걸 그대로 운동 방향을 전파에서는 파동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다음 장에서 한번 다시 다뤄보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전자기파, 전파는 전기장이 형성되면 자기장이 형성되고 자기장이 형성되면 전기장이 형성되는 이와 의 관계, 상호관계가 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전기장과 자기장에 직교하는 방향으로 운동 방향이 형성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운동 방향을 전파에서는 파동의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파동이라는 게 우리가 호스에 돌멩이를 던지면 물결이 점점 안에서 밖으로 퍼져나가죠. 이게 파동 방향이죠. 그래서 이게 진행을 한다. 전파가 공기 중으로 진행한다고 이해하시면, 원리하고 똑같다고 이해하시면 되죠. 보죠. 앞에 설명을 다시 상기시키면 자석을 코일을 감은 여기 회로에 넣었다 뺐다 하면 어떻게? 코일에 전기가 걸려서 여기 지침에 불이 들어옵니다. 반대로 여기에 배터리를 연결하면 배터리를 연결해서 만약에 자석으로 이동할 수 있는 뭐를 달면 이 전기를 흘리면 자석이 움직이는 이런 원리가 상호관계가 형성되겠죠. 왜냐하면 전기장이 만들어지면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자기장이 형성되면 전기장이 같이 형성되니까요. 그 관계. 자, 이거는 이제 참고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전파에서는 발전기의 원리와 같이 운동 방향을 결정해야 되니까 오른손의 법칙,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쓰는 거고요. 참고로 전동기 같은 경우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씁니다. 이건 참고고요. 그래서 전기장, 자기장이 형성돼서 이거에 대한 직교하는 방향으로 파동은 이 둘의 충돌하는 힘에 의해서 파동은 직교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그래서 전파의 파동은 이와 같이 이 파동의 진행 방향대로 공기중으로 흘러가서 우리가 안테나를 통해서 외부로 전파를 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좀 더 전파 이 관계를 갖고 안테나 원리를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보죠. 자, 우리가 기지국으로부터 어떤 데이터를 수신한다고 생각하죠. 카톡 글자를 수신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공기중으로 기지국에서 전자기파가 날라와서 내 핸드폰의 안테나를 통해서 전기신호로 바뀌는 겁니다. 이 원리를 보죠. 전자기파에 자기장이 있으니까요. 자기장이 안테나의 주위에 형성되면 뭐 어떻게 된다? 전기장이 전류 신호가 나오죠. 앙페라의 오른손 법칙처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파가 전기선으로 안테나를 통해서 변환되어 우리 그 핸드폰 내부의 회로로 들어와서 우리가 수신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안테나 수신의 원리고요. 송신은 더 간단하죠. 송신은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주파수로 변환해서 전력을 통해서 배터리의 전력을 통해서 안테나를 통해서 쏘면 전자기파가 이동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 자, 이걸 보면 우리가 안테나에게 쏘는 거는 배터리를 통해서 어떤 특정 신호를 즉 전류를 흘리겠죠. 그러면 안테나 주위에 전자기파가 형성되죠. 이게 파동의 방향에 의해서 공기중으로 쏜 전력만큼의 힘에 의해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파가 공기중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게 이게 송수신 안테나의 원리입니다. 자, 이해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안테나의 원리를 이 파장을 설명하면서 파장이 짧으면 안테나 길이가 짧아진다는 걸 설명하면서 왜 안테나가 짧아짐으로써 전파를 수신하고 이런 원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안테나의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전번 동영상에 참조하시면 점점 차세대 이동통신이 나오면서 높은 주파수를 쓰더라. 그 이유가 높은 주파수일수록 첫 번째 이유가 높은 주파수일수록 지연 시간이 짧기 때문에 높은 주파수를 쓴다. 두 번째 이유로 이미 다른 서비스가 주파수를 다 점유하고 있으니까 안 쓰는 주파수, 점점 높은 주파수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저번 동영상에. 자, 국내 이동통신의 주파수 내역입니다. 8900메가 원래 2G 주파수 내역이었지만 지금은 LTE 2G 서비스는 종료했기 때문에 LTE로 다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5G는 당연히 이 LTE가 안 쓰는 주파수 3.5GHz 내역으로 할당될 수밖에 없었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동영상에서의 5G는 왜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는가에 대한 이유였고요. 그러면 이번 동영상에는 높은 주파수, 어쩔 수 없이 높은 주파수로 대역으로 갔지만 또 다른 이유로는 이 높은 주파수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져서 안테나의 소자가 간단해진다. 공간이 줄어들 수 있다. 이 이유를 설명한 동영상이죠. 이번 동영상이. 그래서 정리하면 5G가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이유 세 번째로 주파수가 높을수록 파장이 짧아져 안테나 길이를 줄일 수 있다. 고주파일수록 이 관계 때문에 고주파일수록 하드웨어는 안테나 소자 자체는 복잡해질 수 있지만 그 안테나 소자가 작아짐으로 해서 하드웨어 공간 활용이 커진다. 이게 현재 삼성의 갤럭시 핸드폰의 뜨던 뒤에 회로판을 실제 실물인데요. 안테나를 보시면 이게 5G 안테나예요. 이 부분이. 그리고 이 5G의 또 다른 안테나, 뭐 이거에 다이버시티 안테나라고 하는데 그거는 다음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3cm에서 5cm의 파장의 2분의 람다, 4분의 람다를 이야기했던 요게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점점 지금 3.5기가가 요만하니까 나중에 28기가 가면 더 작아질 수 있겠죠. 이 와이파이 안테나처럼 이게 5기가대의 안테나인데요. 점점 작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공간이 줄어들면 이 공간에 다른 칩들을 넣을 수 있는 공간 활용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결론은 높은 주파수일수록 안테나 소자 자체의 하드웨어 복잡도는 올라가지만 구조적 측면에서 경제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차세대 이동 통신이 높으면 세 번째 이유로 안테나 소자의 사이즈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점점 높은 주파수를 선호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 동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두 가지 이유, 5G가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이유, 남은 두 가지가 남았는데 그 부분은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이스통입니다. 감사합니다.